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완연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오늘이 10월 12일인데요. 이 10월 12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1897년 10월 12일,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에 대한제국이 설립된 날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제국이란 말을 써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후국이었습니다. 왕이라는 말을 썼지 황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룡포에도 무슨 봉황은 들어가도 용이 들어가기는 어려웠고 노란색, 황금의 색을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후국, 책봉과 인준을 받아야 조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시대에서 처음으로 황제국을 선언한 1897년 10월 10일은 매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일제가 자신들의 이 한일 강제 병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폄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보수를 물론하고 대한제국에 대한 많은 오해가 존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두 가지 사건에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하나는 이 유명한 황연필 우리 역사 설명가로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유튜브 강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5대 암군, 가장 멍청한 왕 5명을 들었는데, 신라 때 진성여왕, 위용각관과 불륜 관계를 꺼뜨리고 이 신라를 망하게 만든 그 진성여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고려 때는 무실의 난을 자초했던 고려 의종을 들었습니다. 조선 때는 임진왜란을 초래한 선조와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초래한 이 인조, 이게 4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마지막에 고종 황제를 5번째 암군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나라의 5대 가장 어리석은 군주로 고종을 이렇게 편입시켜 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된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저 장관이라는 말도 쓰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용현 경호처장에 의해서 임명된 이 신원식이라는 분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말을 했느냐, 대한제국 시절이 그대로 유지 존속된다 그래서 과연 일제 때보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한제국 시절에 무슨 기본권이 있었는가, 재산권이 있었는가, 이러한 망언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망해가는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긴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해할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 망언을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무지하거나 정말 이런 식민상관에 찌들어 있는 이 토착 외국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대한제국을 다시 한번 조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제가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석학으로 생각하는 우리 황태현 동국대학교 우리 석좌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황태현 교수님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1974년도에 입학하셔서 3학년 때 최연소로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만 관료의 길을 가지 않고 학문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노재봉 지난 총리처럼 외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니까 교수가 됐다는 이러한 평을 듣고 싶지 않아서 고시는 합격했지만 그 유신 독재 시절에 관료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고 학문의 길을 걸어서 정말 수많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황태현 교수 책을 보고 감동했던 게 지역 패권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DJP 연합을, 지역 연합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진전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철학적 근거를 만들어준 지역 패권의 나라가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었고요. 그 뒤로 우리 갑오 농민 전쟁부터 수많은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와 또 동양 철학에 대한 심오한 책, 특히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는 책이 있는데, 이 공자가 어떻게 사실 이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의 철학적 기초를 만들어냈는가, 공자와 맹자의 철학이 어떻게 유럽 사회의 잠든 유럽의 지성을 깨웠는가를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가서 인민일보 사장을 만나가지고 중국 당신들이 공작원 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의 이 황태현 박사의 공자 참는 유럽을 깨워라 이 책을 번역해서 한번 중국인들이 읽어봐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책을 소개해주라 했더니 인민일보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 책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인민일보에서 우리 황태현 교수의 책을 중국에 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새로운 학문적 한류를 지금 만들고 계신 분이 우리 황태현 박사입니다. 저도 이 황태현 박사님을 통해서 고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정말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만들었고 대한제국의 대한이라는 말을 고종 황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1899년에는 동경보다 3년 앞서서 이 서울의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전철이 만들어졌거든요. 간도가 우리 영토에 편입되고 독도가 편입되고 한국 훈민정음이 공식 언어로 채택되고 수많은 식산 정책과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대한제국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오늘 황태현 교수님 모시고 이 바로 우리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이 덕수궁에 저희가 왔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건물이 고종 황제가 심혈을 위해서 만든 석조전이라는 건물입니다. 이게 서양의 문물, 구본 신참의 정신에 따라 우리 옛 것을 중심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정신의 상징적 건물이 바로 이 석조전입니다. 이 석조전을 배경으로 해서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의 의미를 한번 지금부터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황태현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황태현 교수입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동국대는 나오지 않았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연구했던 것은 진보적인 철학이었고 칼막스가 박사학위 논문인데 귀국에서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연구했고 우리나라 정치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거의 모든 분야를 문어발처럼 섭렵한 상황인데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국사학자들이 너무 국사를 아무렇게나 연구해 놔가지고 그 인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네. 정치학자니까 그냥 그들을 존중해서 인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전부 뭐 이상한 소리,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역사가 이상한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가령 왜 그 일본군이 1910년에 우리가 슬쩍 우리나라를 먹었을까? 우리나라는 아무런 총도 안 쓰고 싸움도 안 했을까? 그 의문을 고등학교 때도 가졌는데 풀 수 없었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몰랐어요. 내가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국사 많이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 연구가. 그리고 이제 우리 동학농민 전쟁과 혁명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봉기 때는 고종의 밀서를 받고 전봉준에게 직접 온 밀서를 받고 그 두 번째 봉기를 했는데 그 밀서를 국사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찾은 건데 그 일본 공사관 기록에 들어있던데 그들이 이제 복사본 놔두고 복사본을 보내고 이제 원본이 남아있는 그걸 찾았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가고 하여간 그 동학농민 전쟁으로 시작되는 근대사부터가 엉터리인 거야. 펑크가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많은 시간을 한 10년을 들여서 이제 연구를 했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현대사 논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홍범도 장군 논쟁처럼 너무 많아서 현대사 연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사가 근대사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이나 임시정부의 유상이나 그런 3.1운동의 의미나 이런 거 또 해방 이후에 뭐 이 건국절 논란이 뭐 이런 거 다 다루려면은 현대사에 대한 대단히 꼼꼼한 그리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황태현 교수님이 쓴 책 중에 하나, 제가 너무나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이 가보 외란과 악관 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태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왜 조선 왕조 500년의 이 역사가 총 한 번 쏘지 않고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사관에 찌들렸던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우리들에게 독립투쟁의 역사, 민족적 저항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조선은 썩어 문드러져서 일본한테 먹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식민사관을 주입시켜 왔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국회 부의장께서 총안보 쏘지 않고 나라를 뺏겼다. 이러한 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갑오외란이라는 게 뭐냐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갑오농민전쟁 때 이미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일본 군대가 이 동학을 핑계로, 텐진조약을 핑계로 청나라보다 먼저 군대를 6월 초에 인천에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일본 부대가. 그래서 7월 달에 사실상 침략을 합니다. 침략. 그러니까 1894년도부터 일제의 침략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경복궁을 폭격해서 고종 왕을 인질로 잡고 아예 경복궁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때가 사실상 침략이에요. 1894년도가. 그로부터 1945년까지 이 45년에 걸친 이 대전쟁이 시작된 게 바로 1894년 갑오외란, 외적의 침입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읽으셨고. 네, 네, 갑오외란과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전쟁이 시작된 그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진외란은 이제 예. 1904년 2월 6일 날 재침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걸 갑진년에 벌어서 갑진외란이고 예. 온 국민이 나서서 싸웠기 때문에 국민전쟁이라고 고종이 불렀어요. 이 책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꼭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이 보수가 뭡니까 도대체? 보수가 이런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보수가 무슨 게 보수의 자격이 있어요? 그냥 민족 반역자들이. 우리 진보주의세 황현필 박사님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황현필 씨를 너무 좋아하고 그 애국적 열정,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건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건 좀 제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교수님이 아관 망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보통 아관 파천 그러잖아요. 아관 파천이라는 아관이라는 말은 어러스, 러시아를 중국어로 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 그러죠. 아라사라고 그러죠. 아라사. 우리말로는 그 중국어로는 어러스라고 그러고. 근데 이 아관으로 이 도망갔다, 파천이라는 표현은 이 비동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황 박사님은 자주적으로 러시아의 힘을 이용해서 이 제국주의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적 공간을 만들고자 적극적 의사표시로 러시아 땅이잖아요. 법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이곳으로 망명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관 망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아관 망명이라는 내 표현이 얼마나 위력적이냐면요. 여기로 이제 망명을 할 때 저 아관이 있잖아요. 러시아 공간이. 네, 러시아 공사관. 들어오는 그 길을 우리 문화부에서 아관 파천의 길로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아관 근데 이 파천이라.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아관 망명의 길로 다 고쳐놨더라고요. 고쳐놨어요. 그나마 좀 위력적이지. 뜻이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 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외무고시를 볼 때 러시아어로 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아관 망명에 관한 러시아의 자료들을 또 파악해서, 우리 교수님 보면 독일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불어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럽의 광범위한 이런 1차 자료들을 다 직접 공부하셔가지고 이거를 고증을 해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아관 망명의 배경과 대한제국을 만들게 된 고종 황제의 뜻,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1897년 10월 11일 날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그 고유제를 지내요. 그러기 고유제를 지나기 위해서 황궁을 짓고, 그래서 여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설치를 했는데, 하루 전날 가가지고 밤에 거기서 고유제를 지내고 다음 날 12일 날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행차를 해서 또 제사를 지내요. 그건 이제 내가 황제를 즉위를 하겠습니다고는 이제 또 그런 보고를 하는 그런 제사인데, 그다음에 6시에 황제 즉위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왜 황제로 즉위를 하고 이제 제국을 선포했는데 왜 해야 됐는가? 그건 다음 날 반조문이라고 하는 이제 선포문으로 그 이유를 쭉 엄청 길게 써서 이제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도 사실상 앞에 4년은 그 조대비가 이제 그 수렴청전을 했고, 그 뒤에 6년은
대원군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즉위 됐는데 왕 노릇을 못하고 시간이 가고 해결되고, 또 나중에 이게 갑신정만 나고 이모군란 나고 막 이모군란 갑신정만 하면서 왕권이 계속 해결돼요. 한 번도 왕 노릇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왕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원석계 같은 자들이 와서 감독을 하면서 고종을 가르치려는 짓거리도 하고, 그래서 왕권의 회절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그 지존의 지위를 더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한마디 하면 논쟁이 국론이 통일돼야 되는데 이놈저놈 막 말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일본 놈 말을 듣는 놈, 청나라 말 듣는 놈, 미국 말 듣는 놈, 막 왕 말 듣는 놈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든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권위로운 국론 통일 기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었고 왕의 지위가 높아야 됐었고, 오늘날은 국회가 이제 국론 통일 기제예요. 아무리 백날 싸워도 국회 통과하면 그걸로 모든 논쟁은 종식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회 통과한 법을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것은 헌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뭐 불법적인 걸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무시하거나 따로 뭉갠 적은 없어요. 모든 논쟁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정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권위로운 국론 통일 기제인 거죠. 모든 민주국가는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왕정이었기 때문에 이 군주의 엄명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군주 지위가 자꾸 회절되니까 권위로운 국론 통일 기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식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우금치에서 싸워봤지만 7만 5천이 그 기관총 12자리에 완전히 괴물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식 군대를 갖는 거, 근대 국가를 세우려면 신식 군대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적절한 동맹이 필요해요. 미국같이 그 큰 나라는 그렇게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엄청나게 많은 동맹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큰 슈퍼 파워도 동맹국이 있는데 조선 같은 작은 나라가 동맹국이 없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적절한 동맹국이란 우리나라 영토를 말하자면 호시탐탐 노리지 않는 슈퍼 파워여야 돼. 미국같이 먼 나라거나 영국처럼 먼 나라, 아니면은 이제 프랑스처럼 먼 나라여야 되는데, 그 나라들이 전혀 조선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실제로 영토적인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 큰 정치적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이미 청일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러시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경을 접하면 안 되는데 조금 접했죠. 국경을 접하지 않는 나라만 적절한 동맹이 될 수가 있어요. 국경을 접한 나라는 힘이 강하면 우리를 꼬봉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세틀리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유성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유성국 세월을 우리가 500년을 살았죠. 반드시 동맹국은 국경을 맞대지 않는 나라여야 돼요.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슈퍼파워여야 되죠. 먼 데 있어야 되는데서 나이지리아 같은 데하고 동맹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권위로운 국론 통일 기제의 확립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대내적으로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다 황제 국가인 거예요. 대청 제국, 대일본 제국, 러시아 제국, 그 안에서 여기만 왕국인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주권 평등이 위협받기가 참 쉬운 그런 상황이라, 길게 보면 그런 주권 평등을 적어도 명목상으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 즉위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당면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하고 일본 간에 무슨 조약이 맺었냐면, 우리나라를 공동 관리국, 그러니까 공동 보호국으로 만드는 조약을 모스크바에서 맺어요. 그게 이제 러시아와 야마가타 협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미 보호국이 막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걸 알고서 이걸 당면을 분쇄해야 되죠. 당면에 과제인데, 황제로 즉위를 하면 우리를 보호국 만든다는 소리를 못 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황제 즉위를 하겠다는 통보를 러시아에 이제 슈페르라고 하는 아주 나쁜 공사가 그때는 와 있었는데, 웨베르가 아니라 웨베르는 가고 멕시코로 가버리고 남아 있었는데, 그 자가 엄청 방해를,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황제 즉위식을 못 오게 하고 황제 선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단절하겠다고 그래요.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해가지고 조선이 황제국이 되면 단절하겠다. 그런데 고종이 다 준비해 온 건데, 그것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느냐 거의 3월 달부터 10월 3일까지 황제 칭제 상소 운동을 벌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칭제 상소문이 경복궁에 이제 빗발치게 되죠. 그래서 그거 대중적인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슈페르의 그 저지 운동을 분쇄해버려요. 예. 분쇄해서 이제 우리 그날 선포를 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부터 의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황궁 여기 하늘의 제사 지내는 황구단을 예. 항구단을 이미 뭐 9월부터 만들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지, 양반이. 그러면 이제 그 형식을 취해서 주변국의 간섭, 특히 러시아의 간섭과 일본의 간섭을 분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것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황제 즉위를 해야 됐었다. 그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천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의 뜻을 대리하는 황제, 천자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왕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환구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종 황제께서 이제 황제를 되고자 하니까 이 지금 조선 호텔 바로 옆에 환구단이 없어졌고 거기에 부속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서대문에 있는 지금 독립문이 옛날에는 영은문이라 그랬어요. 영은문이라는 게 뭐냐? 맞이할 영자에 은혜를, 그러니까 이 청나라 명나라 황제로부터 오는 은혜로운 사절들을 영접하는 곳이다. 그래서 영은문은 치욕스러운 사대적인 어떤 종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문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자주적인 제국으로서의 그러한 뜻을 만들기 위해서 해가고, 여기도 보시면 중화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복궁 이런 데는 다 근정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직무를 보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는 고종 황제가 중화라고 쓴 이유는 제국 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 가운데 우리가 중립적인 자주적인 제국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중화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전이라는 말 자체가 근정전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명나라 청나라에 종속된 조선왕조의 근정전과 대한제국 황제국으로서의 중화전은 그런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의사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한제국이 가지고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말과 태극기의 상징을 다 고종 황제가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날 황제 즉위를 하고 제국을 선포하고 13일 날 반조문이라고 하는 선포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 선포문에 이전 후 태극기를 제국 후 태극기로 한다. 네. 그다음에 국호는 대한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반조문에는 대한제국을 국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을 국호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대한을 국호로 한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한제국기에는 대한제국이란 말을 거의 안 썼어요. 대한 아니면 대한국 또는 가장 또 많이 쓰여진 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민국이란 말은 그 영종조 때부터 쓰던 백성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영종조 이전에는 군국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의 나라. 임금의 나라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성의 나라로 바뀌는데, 민유방본이라고는 그 서경에 유명한 그 우임금의 유훈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근본이라는 말을 줄이면 그게 민방이라는 소리예요. 백성의 나라. 근데 그걸 민방을 민국이라고, 나라국자를 나라방자를 나라국으로 바꿔서 이제 민국이라는 말을 쓰고, 그때부터 조선의 모든 실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록은 가령 국가지사 해야 될 말을 민국지사 또는 국가대계, 국가지 대계 해야 될 말을 민국지 대계,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그 민국이라는 말이 최고로 많이 쓰여진 때가 고종 때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민국이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우리 백성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 그 4월 12일 날 밤에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이제 정하잖아요. 아무 스스럼 없이 그 내자 기억 못 하겠어요. 대한민국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건 대한민국이란 말을 신문이니 뭐니 더 많이 썼어요. 잡지에도 쓰고 만세 부를 때도
만세 삼청하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1909년에도 그랬어요. 중화민국은 민국하고 아무 관계없다. 중화민국은 민국은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 민국은 백성의 나라라는 뜻이가 국민국가라는 뜻이라 네이션 스테이트. 그런데 중화민국은 1911년에 등장하는데 우리는 1999년부터 대한민국이란 말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1899년이니까 1900년, 1903년 막 이런 때도 계속 1907년에도 계속 쓰는 말이야.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상토대회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48년 재헌을 만들 때 이승만이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국호로 되는 거 아니 그 우리나라 국호로 돼요. 그 이전에 임시정부 국회를 국호를 다시 우리 국호 정식 정부의 국호로 만들고 그 국호는 기원이 대한제국으로부터 왔고 대한제국의 민국은 명종조 때부터 내려온 거고 대한은 고종이 삼한일통 전부 마한 진한 변한 세계의 삼한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우리 조선이 말하자면 왕조를 이어왔다. 그러면서 대한이라고 그 대라는 것은 큰 대자지만은 우리가 뜻할 때 전부 대자예요. 한 전부다. 한 나라 전부, 우리나라 전부라는 뜻으로 대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고, 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그 다른 신하들의 논의에 의하면, 중국에서 준 이름이기 때문에 실은 속방 국가의 이름이고 일찍이 없어져야 됐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제 그 뒤에다가 무슨 말을 붙이냐면 우리가 특별히 한이라는 말을 우리를 부른다고 통보해주거나 설명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써오던 말이고, 뭐 조선시대에도 삼한 대부인 그러면 가장 훌륭한 부인 상 줄 때 삼한 대부인이라고 해서 상을 줬거든요. 삼한이란 말을 조선시대에도 계속 쓴 거예요. 뭐 고려시대에도 썼지만, 그 다음에 일본 놈들도 우리를 정한론이라고, 대한제국 선포하기 전에 정한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한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조론이 아니라 정한론. 그리고 청나라의 외교문서도 모조리 다 우리나라 조선병사를 만나고 싸웠다 어떻다 그런 기록들은 전부 한병과 조우했다. 우리나라 대한할 때 선병이 아니라 조병도 아니고 한병이 전부 외교문서에 전부 다 우리를 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고종이 한 말은 진짜로 입증이 되는 말이고,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을 썼고, 대한제국이란 말은 딱 한 번 써요. 우리 공식 문서에. 대한제국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을 때 1907년부터 이상한 막 한일 협약 같은 거 막 맺어지죠. 거기에 서명이 대한제국이라고 돼 있어요. 친일적인 그 문서들이. 그게 이제 두세 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일 때는 딱 한 번만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쓰고 일반 대중들은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몰랐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왜 쓰느냐.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제국기, 대한민국기 이렇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학자들이 쓰는 말이지 그 시대에는 안 썼다는 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이란 말하고 민국이란 말이 결합되기 쉬웠다. 만약에 대한제국에서는 제국 띄고 민국 넣고 어려운데 이미 우리 백성들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태극기도 다시 우리나라가 48년에 이제 태극기를 공식으로 우리 국기로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태극기를 우리가 계속 임정해서 썼단 말이에요. 임정해서 썼는데 그 임정은 우리 대한제국기의 태극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조선독립 만세라고 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건, 뜻으로는 대한제국 만세를 외친 거고, 대한제국 만세를 할 때 들고 있었던 게 태극기란 말이에요. 그 대한제국기의 태극기를 들고 있었던 거죠. 대한제국기의 태극기는 조선 1882년 한미 수호조약, 지금은 이제 그때는 조미 수호조약을 맺을 때 그게 이제 1882년 5월 22일 날 맺거든요. 우리 제물포 인천에서 맺습니다. 미군 그 선상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그 구상을 이미 제너럴 셔먼하고 충돌이 있을 때도 국기 문제가 등장했고, 일본군과 또 강화도 소약을 맺을 때도 또 국기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고종은 계속 국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대요. 그리고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사천리로 그 국기가 이제 미군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미국하고 슈필드 제독이 왔는데 그 양반들은 이제 딱 미국 국기를 대걸고, 여기는 조선은 이제 태극기를 내걸어야 되는데 태극기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슈펠드 제독을 따라서 마건충이라는 감독관이, 청나라 감독관이 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은 황룡기를 쓰니까 동쪽이니까 너희들은 청룡기를 써라. 근데 속방인 걸 딱 묶어 놓으려고. 태극기를 못 쓰게 하고 이제, 근데 태극기란 말을 안 했으니까 몰랐죠. 그런데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미군 선상에서 거기서 그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마건축은 초대도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미국이 싫어하는 거야. 속방 주장을 해갖고 그 국경에서 미국과 그 청나라 간에 계속 외교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래 따로지도 못 오겠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도와주러 간다고 해서 이제 마건축이 그 배를, 미군 배를 타고 들어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날 조인식이 하는 날에는 원색이도 초빙도 안 해버리고 마건축도 초빙을 안 하고 우리 조선 수신사와 거기 슈펠드 제독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5월 22일이니까 7월 1880년 7월에 미국에서 낸 책이에요. 네? 네. 낸 책인데 블랙스 오브 마리타임 여기는 스위스 같이 해양국가가 아닌 데는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바다와 접한 물론 국가들. 당연히 이제 이 첫 번째 그 국기는 미국 국기죠. 칼로로 되어 있는데 미국 국기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어요. 거의 완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쓰는 국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쓰는 공식 국기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문양으로 쓰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된 국기를 우리는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50개국의 플래그가 있는데 보통 국기는 여기 청나라는 이 황룡기. 네, 황룡기. 돼 있었고. 이게 아직 국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누구냐? 황제기야, 황제기. 여기 국가의 깃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제 임페리얼 가버먼트 플래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미국은 자기 나라 깃발도 인사인이라고 해놨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연구원 멍청한 놈들, 우리 교수 놈들이 멍청한 놈이 많아요. 멍청한 놈 하나가 우리는 인사인이라고 돼 있고 플래그라고 안 돼 있으니까 국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이렇게 인사인이라고 똑같이 인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인사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페이지를 소개할 때는 다 앞에다가 내셔널 인사인이라고 내셔널을 붙여놨어요. 국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것도 거기 내셔널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인사인은 되는데 플래그 아니라는 어리석은. 네, 내셔널 인사인이라고 또 목차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국기가 아니고 어쩌고 그래서 박영효가 만들었다고 우기려고 친일파가 만들었다는 사람이 우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건 참 놀라운 걸 여기서 이걸 아는 국사학자들이 꽤나 있어요. 이 책을. 이 1882년 7월에 나온 이 책을. 그런데 9월 달에 박영호는 일본을 가면서 지가 만들었다고 거짓말 써놨거든요. 7월에 이미 나와서 미국에서는 책으로 찍혀갖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있었습니까? 친일파 박용호를 합리화하려고. 근데 보세요. 이놈들이 우리한테 국기 없다고 막 일본 놈들이 탓을 했는데 이 새끼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보면 인사인이라는 게 없고 뭐 투표지 도장 찍은 거 같네요. 황제기하고 함기 여러 가지 함선들의 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깃발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었던. 50개의 깃발이 있는데 국기는 20개의 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번째 만들었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 기준으로는 대단히 빨리 만든 거예요. 일본도 국기가 없는데 일본이 천안기하고 함성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놈들이 우리한테 국기 없다고 막 엄청나게 탓하고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 뒤부터 이제 정부가 다음 해에 정식으로 공포를 해요. 태극기를 공포를 해서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걸 그림으로 확실히 봐야 임프레시브해서 국민이 기억하니까 이걸 소개해 주는 게 아주 좋아요. 1882년 줄라이 7월. 그래서 태극기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 조선 태극기인데, 대한제국 태극기로 한다라고 이제 고종이 말을 했고, 또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태극기가 되고, 우리 이제 국기가 되고, 또 정식 정부를 수립할 때 또 국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기가 만들어진 거니까 대단히 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20번째로 국기를 만든 나라예요. 자꾸 늦다고 그 탓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호는 우리 백성들이 만들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국가가 뭐죠? 무궁화죠. 무궁화도 이름 없는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애국가 사절까지도 이름 없는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친일파들이 이렇게 친일파가 아닌 박영호가 지가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된 그 한문본을 3개를 만들었어요. 커피본을. 원본은 없고. 이제 이놈이 원본에는 이제 고종 황제가 명령해서 썼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고쳤어요, 그걸. 고치면 알 수 있는 게 3개가 본이 조금씩 틀려. 100개 쓰다가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그 애국가 사절까지도 친일파들이 윤치호나 이런 놈들이 지가 만들었다고. 지가 지었다고. 근데 그 이전에 대한제국계 막 한 400개의 애국가 버전이 있어요. 물론 후렴은 다 똑같은데. 그 애국가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만든 것 중에 제일 부르기 쉬운 것을 임정이 채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성의 작품이지 집단 창작이라고 그러죠. 집단적 지혜로. 그거지 절대로 친일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태극기도 박영호가 만든 게 아니고. 만약에 박영호가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슬플 거야. 친일파가 뭐 이런 걸 만들고. 그러니까 이 곡도 안익태가 곡을 만들었지 가사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국가가. 네. 황태현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대한제국과 태극기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광화문에 항상 이렇게 시위하시는 우리 태극기 어르신들,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과 태극기의 유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 태극기 부대들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이라고 떠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1897년 대한제국의 공식 국기로 채택된 것이 바로 태극기이고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이 사실상 통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사만일통, 마한지한 변환이 통일돼서 대한이 된 것이고 민국은 서경에 나온 민유방본이니 봉고라의 방령이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는 이 민유방본 사상이 민국으로 승화돼서 대한과 결합돼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때부터 사실상 쓰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역사적 뿌리, 이 민국은 중화민국 1911년 신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중화민국보다 훨씬 앞선 우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태극기도 교수님께서 고증한 것처럼 미국에 나와 있는 해양국가 나온 이 플랫폼에 따라서 세계에서 20번째로 국기로 채택된 정말 대한민국의 태극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태극기 내용을 봐도 미국은 성종이 그냥 별 50개 주다 그래가지고 스트라이프 그냥 스타 앤드 스트라이프로 해놓은 거잖아요. 북한은 그냥 별 하나 그려놨잖아요. 그냥 김일성 그 상징하듯이. 중국은 5개 뭐 농민 노동자 뭐 해서 5개 별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태극기는 음양의 조화, 건곤 감리가 들어있어서 정말 이 우주의 철학의 깊이가 담겨있는 세계 유일한 국기가 바로 이 태극기인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태극기, 고종 황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대한민국과 이 태극기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 황연필 박사 같은 진보적인 분들도 고종을 암군이라고 평가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고종의 뛰어난 면을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봅니다. 구본 심찬의 과정에서 우리 고종 황제께서 제국을 선포하고 싸우고 계속 우리 녹두장군 전봉준과도 소통하고 의병들과 소통하고 하면서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1907년도에 헤이그 밀사를 파견해서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때문에 강제 퇴위당하고 골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밀사를 보내서 밀지를 보내서 의병운동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1919년 1월 달에 독살돼서 일제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 바로 1919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벌어져서 이 고종 황제의 죽음을 매개로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3.1운동의 정신으로 계승된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국호를 대한민국, 조선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태극기를 공식 국기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종 황제의 유산인 것입니다. 자주를 표방하는 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조선이란 말은 중국에 종속된 기자조선 때부터의 어떤 종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자주의 의미가 바로 사만일통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일 합병했을 때 테라우치 마사다케 초대 총독이 이
총독부 이름을 조선총독부로 정할 거냐, 고려총독부로 정할 거냐, 대한총독부로 정할 거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조차도 이 대한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테라우치 마사다케한테 부탁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대한제국을 철저히 폐마시키고 조금이라도 독립적 자존심을 싹트지 않게 하려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채택해서 조선총독부라고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우리의 태극기는 그 뿌리가 고종 황제 때부터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황태현 박사님한테 대한제국이 추구했던 이념이 무엇인가? 과연 신원식 무식한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 신원식이라는 분이 대한제국에 무슨 기본권이 있고 자유가 있었습니까? 대한제국이 계속 존속했다고 우리가 일제 때보다 더 행복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망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황 박사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이라는 말은 조선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조선은 속방국가를 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안 썼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은 독립국가임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일본 초대 총독이 그 대한총독부라고 하자고 하는 그 이완용의 그 간청을 이런 자에 거부해버려요. 그 이름을 쓰는 한 우리는 너희들 지배할 수 없다. 통치가 불가능하니까. 이미 칙령이 천황의 칙령의 1조가 대한은 조선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돼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뀔 때 국가 비전과 국가 이념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일단 조선 중화론, 다른 하나는 신존왕주의, 그 다음에 3번째는 민국사상, 4번째는 구본 신참론. 그건 이제 개혁을 위한 기본 원칙인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조선 중화론은 중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만 중화일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가 들었으니까 청나라를 우리나라가 너무 얕은 나머지 청나라를 겉으로는 상국으로 여기면서도 표현을 해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진정한 중화라고, 명나라를 제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중화고, 저것들은 그 오랑캐라고 이제 청나라를 깔볼 때 쓴 말이고, 그건 송시열이 제일 먼저 그렇게 써요. 시한부 중화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의 진정한 중화국가가 들어섰으면 우리는 다시 소중화로 낮추고, 근데 시한부로 했는데 100년이 가도 이게 중화국가가 중국에 안 나타나고 청나라가 더 계속 강성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조선 선비들이 개떡이나 무슨 조선 중화론이 시한부야, 그냥 우리가 대등하게 청나라와 맺으면 되는 거니까 시한부를 뺀 조선 중화론, 대등한 중국에 대한 대등한 조선 중화론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화는 중국에도 중화라고 해주고, 청나라도 우리도 중화고, 보니까 런던도 중화더라. 중화는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꼽히는 데니까 가운데도 가운데 꼽히는 데가 여러 군데인 거예요. 막 워싱턴도 중화고, 일본도 뭐 도쿄도 막 번창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중화고, 그럼 여러 개의 중화가 전 세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조선도 중화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조선 중화론을 펴요. 그러니까 빨리 칭제를 하시고 황제를 칭하시고 등극을 하시라는 그 상소문 안에 제일 먼저 많이 등장하는 게 조선 중화론이에요. 그 시한부가 빠진 모든 한 300~400만 명의 우리 조선 선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조선 중화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중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화가 되면 당연히 황제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신존왕주의인데, 전 세계적으로 왕이 없는 나라가 많았어요. 이탈리아도 이제 왕이 사실상 큰 나라 왕이 없었고, 네덜란드도 왕이 없었고, 그거는 귀족 공화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귀족 공화국이 많이 도시국가 있었고, 그리고 독일은 아예 왕이 없는 시대가 많았어요. 제후들만 많았지,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건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어떨 때는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황제가 안 뽑혀서 그걸 대공유 시대라고 그래요. 막 200년, 300년 황제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를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 제후들끼리 막 영토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겹치고 그러니까 막 전쟁이 많이 나가고는 결국은 영토 국가로서
큰 나라로 합쳐진 게 프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로 갈라져 가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왕을 프러시아 왕을 제국의 황제로, 독일 제국의 황제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왕을 이제 황제로, 그 여러 헝가리 뭐 이렇게 합쳐갖고 황제로 하고 그러거든요. 체코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다 오스트리아 제국이었어요. 그게 왕의 하나가 다 통치하는 그런 왕을, 이제 또 왕이 없어져 버린 나라는 왕을 꾸어와요. 스웨덴은 왕이 끝나버려요. 그냥 그 대를 잇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폴레옹의 장군 중에 하나를 지금 현재 스웨덴의 왕의 이제 그 선조인데, 그 사람을 왕으로 모셔요. 장군을. 그냥 그 사람은 왕족이 아니고 프랑스의 귀족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귀족 모셔다가 왕을 만든 게, 그 없어져 버린 봉건 시대의 왕, 처음 시작할 때는 왕은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봉토를 나눠주고 그런 권위를 가졌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왕도 그냥 여러 제후 중에 하나주의로 전락해버리고, 그 왕이 없는 시대로 막, 그러니까 민족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라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왕을 막 꾸어오는 거예요. 또 영국 같은 왕을 여러 번 단절되니까 한옥의 공자를 데리다가 왕으로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왕을 중심으로 민족국가가 들어설 때 그 왕을 신존왕주의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받드는 그 봉건 초기의 존왕이 아니라 이 이제 없었던 때 꾸어다가라도 만드는 존왕주의, 민족국가, 근대 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존왕주의를 신존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냐? 이게 세도 정치가 너무 70년, 80년 돼가지고 왕이 골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철종, 헌종 다 그런 거였고, 순조는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아팠어요. 3-4년 지배를 했는데, 아파서 신하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5개 이제 종씨들이 해먹었는데 나중에 안동김씨로 통일해버리죠.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풍양조씨인 우리 조대비 하나만 궁정에 남아있고 나머지 안동김씨가 다 쫓아내버려요. 근데 그 순조가 너무 아파갖고 세도가들이 막 등장해서 세도 정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이제 자기들을 능가할 수 있는 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화도령, 꼴배고 있는 강화도령을 데리다가 왕을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강화도령이 철정이죠. 그 다음에 헌종은 또 많이 아프는 왕이에요. 그래서 또 일찍 죽어요. 그 세월 동안 안동김씨가 다 해먹는 세도 정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왕은 다 그 골방이나 지내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왕권 회복이 중요한 그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선비들이 다 우리 왕을 받들어 가지고 그걸 하자. 왕을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근대적 개혁을 하고 또 봉건적인 그 잔재를 없애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세력이 누구냐면 동학 세력이에요. 동학 세력의 첫 번째 문장부터 들으면 왕을 받들어 가지고 그 힘으로, 왕권을 힘으로 왕을 실질적인 권력을 회복시켜서 그 힘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반봉건 근대화 개혁을.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의 사상이죠. 신존왕주의를 가장 열심히 대변한 게 우리 최재우와 우리 전봉준이었다. 전봉준이 써놓은 그 공초나 이런 거, 대답에서 공초 보면은 서울 가서 뭐 하려고 그랬냐? 물어요. 그러니까 왕 옆에 있는 놈들을 싹 쫓아내고, 이 임금님의 뜻을 말켜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개혁을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존왕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권을 회복시키려고 그랬으니까. 왕권 없이는 중심적인 권력이 없으니까 개혁을 전국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서양도 가고 있었고, 일본 천황은 거의 1000년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섭이 그냥 명목상 천황이었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1000년간을 사무라이들이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쌀 한 말 던져주고 가고 보리 한 말 던져주고, 그래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대정봉안이라고 큰 권력을 임금이 천황에게 봉대에서 바치자, 이런 걸 하면서 천황이 권력을 처음으로 회복하게 되면서 명추이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도 신존왕주의로 간 거죠. 서양처럼. 그러니까 이 신존왕주의를 우리 동학 세력들이 어떻게 규를 동략을 했는지 어떻는지 그건 다 증명되지 않지만, 이미 민국이란 말을 동학 세력도 쓰고 있었고, 민국의 황제로 존왕 받들어 모시려고 하는 그런 왕 지존주의를 이제 이미 채택하고 있었던 거죠. 국제 세계적인 진운에 맞춰가고 있었어요, 동학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첨단 무력의
무력을 확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종이 생각할 때 자기가 밀서를 써가지고 전봉준한테 들고 일어나서 그 일본 놈을 몰아내고 나를 여기 포로로 잡혀있는 경복궁에 잡혀있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밀서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드러나서 거기서 우금치에서 7만 5천 명이 뭐 9만 명이라고 해도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3만 몇 명이 거기서 몰살당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4만 명은 이제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고 흩어지면서 이제 그 봉기가 실패하게 되는데 그 왕의 밀서를 받은 순간부터 동학군은 더 이상 난민이 아니고 난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천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군이야, 국군. 동학군이 처음에 일어날 때 1차 봉기는 난민으로 일어났지만 고부 군수를 때려잡으면서 두 번째 왕의 밀서를 받아서 일어나는 것은 왕명에 따라 일어난 거니까 이건 정식군대예요. 정식군대인데 무기가 시원치 않았던 거죠. 기관총 12종 게이틀리 기관총으로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야간 공습도 해보고 게릴라전도 해보고 별거 다 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금치에서는. 우금치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우금치가 아까 얘기했던 정진석이 지었고요. 정말 자기 지역군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이 신식 무기와 신식 군대를 가지는 게 대한제국을 만든 그 중요한 국가 이념 중에 하나였어요. 목표고. 근데 처음으로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 신식 무기를 만드는 병기창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복도 우리가 못 만들어갖고 조선군의 군복을 일본에서 만들어서 입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부 만들고 계급장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우리 군복을 만들고 총도 전부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그래요. 대포 만들다가 막 사고 나서 폭발해갖고 화약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군수산업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490여 명의 장교가 민족장교가 만들어져. 그 이전에 장교가 길러졌어요. 근데 일본 놈이 기르고 러시아 놈이 기르니까 이게 애국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장교가 없는 거야. 최초로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통해서 민족장교가 간성이 길러지면서 우리 병사들을 우리의 명령에 따라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고, 대한제국 490여 명의 이 졸업생들이, 사관 졸업생들이 임관을 해가지고 대한제국이 망한 뒤에 독립군 후 모든 기관 세력이 돼요. 신흥무관학교의 교관들은 100% 한 사람 빼고 이범석 씨 빼고 100%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고종은 나라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독립군의 근간을 만들었고, 독립군의 반절 가까이는 일반 민간 의병이었지만 나중에 의병들은 많이 사라지고 대한제국 대국 군 있죠. 군대 병사들이 이제 주로 하고, 그 다음은 이제 포수, 삼포수들이 해요. 홍범도 장군은 삼포수의 이제 대장이었죠. 왜 삼포수가 중요하냐? 삼포수는 옛날 착호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착은 잡을 착자, 포착할 때 호랑이 잡는 그 갑사들이었어요. 갑사들이 나중에 총으로 이제 하성총으로 교대되면서 이제 삼포수로 바뀌어요. 어떤 특권이 있었느냐? 평소 때 그런 호랑이를 잡아주는 대신에 사냥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무기를 제공해 줬는데, 뭐 갑사들 무기니까 활도 좋고 뭣도 좋고 최 1급 무기를 줘요, 정부에서. 그래서 인조 때부터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조총을 이제 받게 되니까 다른 의무로 전쟁이 나면 동원되는 거예요. 나가는 의무를 갖고. 그 다음에 조총으로 이제 총으로 무장한 때는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이제 좀 풍요롭게 살았고, 경호원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군수 발령을 받아가지고 저 많은 고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사이에 서울에 있는 병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세 명 잼매서 보냈어요. 가다가 이제 강도도 만나고 막 또 동네 고창에 도착하면 비키거라 그래야 되는데 비키라고 안 하면은 저게 군수인지 나발인지 모르고 얻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호랑이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내고, 짐승들이 막아내는 것도, 도둑놈들.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또 동원됐어요. 근데 조총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야수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근데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이 삼포수들에게 무라다 총이니 뭐니 반자동 소총을 제공해 신식 병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삼포수가 엄청나게 강화됐고, 삼포수 대회가 포수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전국 각지에서 총을 제일 잘 쏜 사람이 안중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은 나중에는 자기는 이제 장원을 주로 했지만은 나중에 신천으로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이사 간 뒤에는 지가 포수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지가 장원을 해.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해서 고종이 찍어요. 애국심이 이제 왕에 대한 신존왕주의 의식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일 총을 잘 쏘기 때문에 밀서를 내려요. 이또를 처단하라. 이게 그 사람의 모든 공초에 나는 개인 자격으로 쏜 게 아니라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테러한 걸로 돼 있어. 일본에서 안중근을 인정을 안 한 거야. 자기는 참모중장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대한독립군 의군부 참모중장 참모중장이라고 안중근이라는 계속 이유가 그러는데, 고종 황제의 밀서를 받고 왕명에 따라 처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계급이 있다. 개인이 아니라 이 조선 독립의군부 이런 재판 하지 마라. 정말 군사 이 재판하라고. 안중근의 공초를 본 게 근데 나옵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개인 자격으로 그걸 한 걸로 우리나라 역사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거 고쳐야 되고, 고종의 명예에 의해서 이또를 처단했고, 그냥 반만 하나 파견한 게 아니라 거의 26명의 그 군인을 파견했어요, 고종이. 근데 26명이 서 있는 여순에서부터 하얼빈까지 매 역마다 다 두세 명씩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 동물적 감각으로 이 안중근이 그 앞에 여기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헤어져요. 셋이 짝인데 3명씩 짜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2명은 남겨두고 자기가 혼자 하얼빈으로 가서 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잡혀가지고 뭐라고 자기 직업란에 쓴지 알아요? 삼포수. 삼포수 시키가 이게 쏘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본분을 얘기를 해요. 참모중장이고, 월군부 참모중장이고, 사실은 그 위에 의병대장의 명을 받고 그 군대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명을 받고 처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더 조사를 하니까 누가 했냐, 이름을 대라고 그래요. 이름을 대라고 그러니까 김두성이라는 사람이 임명을 했다고. 우리 총대장이라고. 고종을 끝내 안 밝혀요. 바로 안위가 위태로우니까 뭐 칼로 찔러 죽이든지 독약을 먹여 죽이든지 죽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김두성을 갖고 우리 국사학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해독을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일본 놈들도 엄청나게 해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전국에서 48명의 김두성을 찾아. 그리고 다른 절름발이도 있고, 김두성이 하나 어린애도 있고, 결국은 다 풀어줘요. 계속. 그러면 김두성이 이 새끼 사기친 것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김두성은 누구냐? 고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성은 북두칠성을 줄여서 두성이라,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두성인데 우리 국사학자들이 그걸 못 푼 거예요. 그런데 이 7개의 북두칠성 중에 그 앞에 이 국자 이것의 5배 되는 거리에 북극성이 있거든요. 북극성은 늘 왕을 뜻해요. 이 유교 경전에서는 이제 왕, 북진, 북신 그러기도 하고, 북극성이라는 뜻인데, 북극성은 북쪽에서는 어디를 쳐다보도 남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임금을 바라보려면 언제나 북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무슨 명령서를 받으면 무조건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임금을 향해서. 그러면 만약에 북쪽에서 회령군이라 이런 데서 임금의 명령을 받았다면 어디다가 절을 해야 됩니까? 임금은 저기 하장에 있는데? 모르지. 무조건 북쪽에 하는 거야. 그때도 연해주를 향해서. 북은 상징적인 뜻이니까. 근데 이 북극성만이 황금색이야. 별빛이. 이제 김이 아니라 금두성. 두성은 저야. 왜냐하면 응칠이거든.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응칠이 두성 같은 말이거든요. 응칠이가 존경하고 따르고 목숨을 바쳐서 이으려고 하는 그 북극성, 이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국사학자들이 못 풀어서 내가 다빈치 코드를 풀었는데. 다빈치 이게 그 논어를 잘 모르면 그 북진 이론을 모르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들은 유교국가의 유교적인 세계관이니까 그걸 해석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근데 일본 놈들은 유교를 잘 모르니까 해독을 끝내 못하고, 48명, 9명의
김두성만 동명이인만 쳤다가 끝났는데 근데 사실은 고종 결국은 황제를 우리 칭한 거다. 삼포수 이야기하다 그리 빠졌지만 삼포수가 그렇게 강했고 삼포수들이 총을 잘 쏘는 건 동네에서 다 알아주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이 안중근이었고 거기 못지않게 홍범도 장군이 총을 잘 쐈어요. 그러니까 그 총을 삼포수 세계에서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장으로 모시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포수도 신식 군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포수가 약 1만 명 내지 2만 명, 구체적인 통계는 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군대가, 신식 군대가 3만 명, 합쳐서 4만 명 정도 됐어요. 그 4만 명이 독립군으로 바뀌는 거야. 나라가 망한 뒤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세계, 아시아에서는 제일 강한 신식 군대였고, 두 번째는 대한제국이 강한 그런 신식 군대 국가였어요. 군사국가. 그리고 청나라는 신식군대 그가 있었는데 청일전쟁에 반파가 돼요. 그 다음에 1900년에 의화단이 났을 때 참아야 되는데 의화단 편을 들다가 연합군, 특히 러시아군에 의해서 만주에서 괴멸돼 버려요. 괴멸되니까 신식군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청나라가. 그래갖고 저 서태후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안 줘요. 밥 먹을 쌀을 군량비를 안 내보내는 주니까 거지가 됐어. 그걸 청비라고 그래요. 이 청비가 우리나라 간도를 막 침범해요. 근데 사실 간도와 독도와 울릉도를 확보한 건 고종이기 때문에 광개토 대항길의 최대의 영토를 넓힌 사람이 고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서는 고종이 다 만든 거야. 고종을 무시해버리는 놈들은 독도를 지 땅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기지 못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리고 간도도 마찬가지고. 고종을 우습게 하는 북한 역사학자들은 간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안 해.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만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근대화를 하느냐, 근대화 철학을 고종이 스스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완전히 서양식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서도에 따라 서기술, 서쪽의 기술로 하자는 서도 서기론도 있고 또 일본 놈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동도서기론, 일도 일기론도 있고 그런데 또 중간에 동도서기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쪽의 도를 우리 유교적인 도를 고수하고 우리 풍습을 고수한 전제 위에서 기술만 서양 것을 직수입해서 하자. 그리고 이제 동기론 이제 최익현이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 것이 뭐가 나쁘냐, 기술도 우리 걸로 해야 되고 도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안에서 고종은 마지막 말한 거 동기론만 틀렸다고 생각하고 동도서기론도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일본 일도 일기론도 했더니 이건 전부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 친일파로 최초에 등장한 게 갑신정면 세력들이에요. 그놈들은 100% 친일파가 됐어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고종이 거기서 동도서기론의 문제점은 뭘 보냐면 우리나라 기술들이 나쁜 것은 나쁘지만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걸 싹 없애버리고 동도서기론의 기술은 서양 걸 싹 받아들이자는 서기론이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몸에 맞게 개량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고종은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거부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동도는 그러면은 관원상제 그 복잡한 거 3년상 또 여자들 시집 못 가고 삼종지질에 이런 거 다 따라야 되는 거냐? 그건 안 된다. 도도 고쳐야 된다. 도도 좋은 미풍양속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도도 고쳐야 돼서 도와 기를 가릴 것이 없다. 두 개 다 백성에 이로우면 가져가고 이롭지 않으면 그 서양 것이 이로우면 그거 하고 서양 것도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세운 게 구본 시참이라는 우리 전통에 괜찮은 것은 그걸 근본에서 발전시키고 안 되면 때려치고 서양 것을 바로 직수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동도서기론은 서기론이 직수입이 놓이기 때문에 고종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맞게 개량한 다음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참자를 설명해요. 그걸 신참이라고 할 때 신식 기술을 참조한다는 뜻은 직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고종이 해설을 가해줘요. 우리 백성들의 저항에 부닥칠 수 있으니까 백성 몸에 맞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했는지 알겠죠?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개혁이 7년 만에 일본을 앞질러요. 일본은 거의 30년 명치유신부터 했는데 그 상태였고 일본을 어떤 서울이나 동경보다도 우리가
말하자면 그 전철을 먼저 놓고 철교도 세우고 그리고 시내를 조명을 하고 가로등을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화는 동경과 우리가 동시에 놓고 그러니까 대단히 개명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중국이나 네팔이나 일본 동경을 다 합쳐서 서양 당시 우리 겐테 독일 박사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고 나서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대도시라고 하고 다른 데는 인력 끌고 다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는 전차 타고 쌩쌩 달리고 이런 걸 쭉 써놨어요. 그걸 보시면 7년 사이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구본 신찬론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일본은 완전히 서양식으로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전통은 말끔히 없어져서 사실 무너져가 버리는 그런 문명이었다. 근데 한국은 서양 것과 우리 고유한 것이 아주 정교하고 교묘하게 혼합돼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 서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색을 없애버리는 본연의 모습이 없어지는 동경과 아주 새로운 문명의 위기와 자기의 전통이 잘 어우러지는 서울을 대비시켜놨어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97년 10월 12일 126년 전에 대한제국이 설립된 이 덕수궁 현장 석조전 이 구본 신참의 상징적 건물인 석조전에서 우리 황태현 박사님 모시고 대한제국의 의미를 좀 돌이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자면 5,000년 역사의 최초로 황제국 칭제란 제국을 만들었고 그 제국은 사실상 민유방본 본고방량 민국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대한제국에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이때 공식 국기가 되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의 광개토 대항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든 것이 고종 황제였다. 이범윤을 파견해서 간도를 우리 땅으로 편입시키고 울릉도와 독도를 합해서 울도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시킨 사람이 고종 황제입니다. 우리 훈민정음을 공식 언어, 세종대한테는 훈민정음은 그냥 한문이 계속 공식 언어이고 그냥 일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가엾게 여기가 쓰라고 준 거죠. 이게 공식 문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의 공식 문서가 됐고 식산정책을 폈고 1890년도에 동경보다 3년 앞서서 전철이 만들어져서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전철이 다녀고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져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경인선 철도가 만들어지고 1900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최초로 해군 사관학교를 만들고 대한무건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양재호를 도입해서 해군에 군함을 도입한 사람도 우리 고종 황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종의 역사, 이 제국 역사를 보면 헐버트 박사가 이렇게 발전된 짧은 시간에 발전된 대한제국의 놀라움을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런 제국의 눈부신 자주적인 흐름을 애써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고 저런 신원식 같이 멍청한 저 정진석 같이 저런 망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저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가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이 대한제국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후배들이 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철학적 토대, 대한민국의 유래, 태극기의 유래 이것을 받아 안고 이 대한민국이 중심된 정말 통일 우리 동북아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꿈을 잉태할 수 있도록 이 대한제국을 재해석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마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대한제국의 성과를 간단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제 아까 군사적인 건 말을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개혁이 일어났는가 아주 아까 식산은행 그 정책을 얘기했는데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근대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1910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814달러였어요. 근데 1915년에 가면 이제 4.19 아니 우리 1919년 3.1 운동의 4년 전인 1915년에 1,048달러가 돼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OECD 통계에 일본은 1,400달러. 일본은 우리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속도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은 통감부 정치를 1906년부터 시작하면서 1919년 3.1 운동이 날 때까지 일본 놈들은 갈취해 가기 바빴지 돈 한 푼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1915년까지 발전한 것은 우리 대한제국에서 동력이 붙은 그 발전
고속 성장 기세가 계속 유지된 거죠. 근데 그 기세로 가면은 1927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을 앞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늦어져 갖고 2017년에서 지금 1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앞질렀잖아요. 그것도 실질 국민소득이. 근데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그것을 일본 놈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1904년, 1905년 이런 때 일본 공사가 그 본부에 띄운 거 보면은 이게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은 무역도 엄청나게 빨리 발전해 가지고 지금 번창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2년 뒤에 또 얘네들이 상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그 말은 빨리 먹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그 보고서예요. 근데 이건 한국에는 없고 그 사료는 일본 외무성에 들어있는 사료를 본 건데 이놈들이 아주 내밀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04년 딱 되니까 그 재무관을 파견해요. 재무관을 파견해서 다 조사를 해요. 뺏어가려고. 수탈해 가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고종이 정확히 8년밖에 자기 이름으로 통치를 못해요. 그 이전에 고종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동학 핑계 들어와가고 침략했을 때도 고종 권력은 해절됐죠. 1904년 2월 6일 날 재침을 하게 되니까 갑진 외란이 일어나니까 거기까지 8년간의 놀라운 속도로 그 발전을 한 거예요. 이게 대한제국의 성과였다. 그리고 대한제국기에 그 길러진 사람들을 그 당시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에 광무세대라고 그러고, 광무세대는 1907년까지만 길러져요. 근데 광무세대에 속하여서 배운 그때 당시에 학교가 3,000개가 세워져요. 거기서 배운 사람은 전부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1907년 이후에 이제 길러진 아이들은 일본 놈들이 800개로 700개로 줄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일제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안 해요. 일본 놈들이 가르치는 것이 딱 들어가서.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고종은 나라를 힘이 모자라서 잃었지만 그걸 되찾을 수 있는 인재는 다 길러줬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은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싸워서 뺏겼으면 그 빼앗은 것은 내가 힘이 강해서 다시 되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놈이나 이영훈이나 이런 나쁜 놈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권을 그냥 내주었다. 그 선물로 주어버린 건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빼앗겼지. 힘이 모자라서 빼앗겼지. 그들에게 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싸울 때까지 싸웠고, 동학농민 전쟁에서 우리가 30만이 죽었고 민간인까지 합쳐서 또 갑진 외란회 때 우리가 국민전쟁에서 또 30만 정도가 죽어요. 이게 산하가 피로 물들었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총도 안 쏴보고 나라를 뺏긴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끝까지 싸웠고 또 이후에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다 고종이 배출해줬다. 그래서 독립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일단 지청천 장군부터가 대한제국 무관학교 장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 김자진 장군도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 다 고종이 길러낸 장교들이에요. 아까 쭉 신흥 무관학교 교관들도 100%, 이범석 빼고 다 100%가 그런 사람들이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제국 1897년부터 을사늑약까지 7년간 고종 황제가 통치했던 이 7년간의 세월은 광개토 대왕 이래 최대의 영토를 확보한 시대였고, 전기가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오고 철도가 들어오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해군 사관학교가 만들어지고 신식군대 시위군 10,000명, 진위대 2만 명이 3만 이상의 신식 군대가 만들어졌고 3,000개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국호가 만들어지고 태극기가 만들어진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가 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대한제국을 폄훼하고 잘 모르는 식민사관에 문드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받아 안아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태극기의 정신,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갑시다. 오늘 대한제국 설립 126주년을 맞이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